다른 시기도 그렇지만 특히 병자호란을 전후로 조선시대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여기에 영화 광해의 명장면 중 하나인 파병론이 신을 보고 있자면 고구마 100개를 물없이 먹은 것처럼 극도의 답답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명나라의 은혜와 사대의 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신하들을 보고 있으면 일렬종대로 세워놓고 따귀를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울화가 치미는 것이 정상인의 반응일 겁니다.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땐 조선이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뜨는 애인 청나라를 오랑캐 취급했으며 지는 애인 명나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제도 모른 채 전쟁을 부르짖었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있죠. 하지만 조선은 웅물한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랑캐와의 전쟁을 주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현실 감각 없이 꽉 막힌 사대주의자처럼 허망한 이상주의를 주장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당시의 상황과 조선인들의 생각은 훨씬 더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냉정한 자기 객관화와 비교적 정확한 국제정세의 판단 위에 세워져 있었죠.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의 허약한 국방력과 낙후된 경제 시스템, 그리고 후진적인 도로 상태는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강제로 빨간약을 먹이며 현실을 재인식하게 만들었고 그 누구보다 조선 스스로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17만에 달하던 전국의 동원 가능한 병력 수는 광해군 때에 가면 장부상으로 비슷했지만 대부분 군역을 기피해 도망갔고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6만 명 수준으로 급락한 데다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을 거친 인조 때에 이르면 4만 명을 겨우 넘는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형편없는 전투력이었죠. 인조 때에 들면 이걸 같은 반란이 또 일어날 것을 염려해 군사훈련과 군사력 증강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알아서 약해지는 전략은 그나마 병자호란이 가까워지며 전운이 감돌자 부랴부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자신들의 오합지졸 군대로는 청나라의 강력한 기병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광해군 때부터 현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청과의 전쟁 발발 시 청군의 수도직공을 염려하기도 했죠. 더 안타까운 건 비상 상황에서 피난처로 사용될 강화도의 방어가 미흡하니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강화도는 본래 해상의 고도이니 의외의 적선이 정박할까 염려하여 해변의 여러 곳에 목책을 설치하자고 한 것은 사실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항구의 힘으로 섬 주위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책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덕진, 승천부, 고왕, 갑부진 등의 여러 곳에 관방을 설치하는 일도 강사로 하여금 형세를 상세히 살피고 물자와 힘을 헤아려서 일시에 함께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기묘한 곳에 설치하는 일을 참작하여 계문한 뒤에 처치하게 하소서. 이런 인식은 인조 때에도 똑같이 작용해 아무 대책 없이 척화를 부르짖다간 청나라 철기병의 말발굽에 온 국토와 백성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란 자아성찰과 내부 비판이 조정 안팎에서 터져나왔죠. 팔도가 군사를 일으켜 아침 저녁으로 반란에 대비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위급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묘당에 이에 대한 확정된 대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신은 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강할 만한 힘도 없으면서 경솔히 적과 강화를 끊는다는 데 대해서 신은 실로 좋은 계책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애단초 이 일은 성상께서 결정하시고 묘당에 자문한 것이니 묘당의 대신이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어전에서 그 일의 득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그저 내내하고 물러나왔으며 이미 물러나온 후에도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직접 공격당할 위험성 역시 인지하고 있었고 강화도의 방어 강화 역시 병자호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논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도 생각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조선이 공격받는다면 당시 명나라의 상태로 임진왜란처럼 도와주러 올 형편이 안 된다 판단했고 명나라 단독으로는 청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조선이 여기 힘을 보태봐야 희망이 없다는 사실 역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 경우 패배는 거의 확실하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죠. 때문에 당시 조선은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꼰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1636년 3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내부 결속용 교서를 전국에 반포하며 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때는 이미 정묘호란으로 한 차례 청군의 군사력을 경험해본 지였기 때문에 뭘 모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에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정의로 결단을 내려 그 글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성 사람들은 병역의 화가 조석에 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들을 배척하고 끄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어찌 지역의 원근과 지체의 기천이 다르다 하여 차이가 있겠는가? 충의로운 선비는 각기 있는 칭약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다 함께 어려운 난국을 구제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도대체 조선은 뭘 믿고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듭된 전란으로 피폐해진 당시 조선의 상황에선 청나라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전쟁을 피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일 텐데 그걸 거부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건 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현대인들의 기준이지 당시 조선인들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승산이 없어도 대의명분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후손들 보기에 떳떳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진년 난리에 명나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라를 회복할 수 없었으니 군신과 상하가 지금까지 서로 보존하여 어육이 되지 않은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지금 비록 불행하여 큰 화가 당장 닥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죽음이 있을지언정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천하 후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난 봄 화의를 거절한 일을 중해가 듣고서 모두 머리를 부부로 향하여 싸우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니 그 사기를 인하여 고치시키면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싸우다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나라로 태어날 것이며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죠. 명나라에 매달린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병자호란을 전후로 조선인들은 물론 명나라 사람들 역시 명청 간의 인구와 정제를 비롯한 국력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장은 명나라가 불리하긴 해도 멸망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지속됐다면 청나라가 먼저 무너졌을지도 몰랐죠. 명나라는 동아시아에 선진문물을 전수해주고 패권을 가졌던 전통의 강국이자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명나라에 잘못 보였다간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오늘날에 의논하는 자들은 대부분 충적들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 그 형세가 두렵고 중국 조정은 관대하여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옛날 속담의 일리를 비록 아버지가 있지만 어찌 호랑이로 변하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천자께서 진노하고 중국 조정의 신하들이 분을 품어 백간의 말이 부월보다 더 엄하고 조칙의 글이 뇌종보다 더 노여워하게 된다면 종묘사직을 비록 보존한다 하더라도 예의가 먼저 망하고 말 것인데 하늘의 태양 아래에 무슨 수로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설령 중국 조정이 더불어서 책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나라에서 가져다가 원수인 오랑캐에게 주는 것이 의리에 비춰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쩔어서 그저 맹목적으로 명나라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의 보복이라는 두려움 또한 혼재된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것이죠.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완전히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필사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청나라 몰래 비공식적으로 명나라와 소통을 이어간 데다 자신들의 항복을 변명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두토벌전을 제외하고 명나라 공격에 동원됐을 땐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고 청나라도 조선의 이런 애매한 태도에 조선이 아직도 명나라와 내통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어 심증만 있는 짜증나는 상태였죠. 하지만 명나라의 마지막 기둥인 홍승주가 투항하며 조선이 자신들을 기만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조선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한 이유는 명나라가 다시 세력을 회복해 상황이 반전되면 약소국 조선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계책을 세우는 자들이 예의는 좋게 지킬 것이 못된다고 하니 신은 예의에 의거하여 분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강포한 이웃의 일시적인 사나움만 두려워하고 천자의 육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원대한 계책이 못 됩니다. 관아의 여러 주둔에 있는 군병들과 해상에 떠있는 누전의 병들들이 비록 오랑캐를 쓸어내고 옛 강토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행동을 금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 앞에서 길을 이끌어주는 짐승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죄를 문책하는 군대가 벼락같이 달려와 배를 띄운 지 하루 만에 곧바로 해서와 경기의 섬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두려워할 상대가 유독 신명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요. 명나라는 분명 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이자성의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거기다 관짝에 못을 박은 건 오삼계가 사내관의 문을 열어준 행동이었죠. 이 건 이후에도 청나라의 중국 지배는 순탄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정한 정세가 한동안 계속돼 언제라도 엎어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가 결국 쫓겨날 것이라 예상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정도였죠. 아무튼 조선이 명나라 발악이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선 의외로 인조반정을 조카가 삼촌의 자리를 빼앗은 찬탈로 규정해 충손했던 광해군을 복위시켜야 한다며 군사 출병을 거론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주도했던 서인 세력과 인조는 반정을 정당화하고 집권 명분을 얻으려 광해군의 잘못을 비판하며 명나라를 설득해야만 했죠. 결국 명나라에선 이를 인정하고 인조를 책봉해주는 조건으로 제조지은에 확실히 보답하는 태도를 보이라며 압박했고 집권 세력 역시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명나라에 철저히 충성해야 했던 정치적 의도 역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과의 충돌이 어려우니 최대한 몸을 사리는 표리부동한 모습에 스스로 딜레마를 느끼기도 했죠. 게다가 명나라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존재했습니다. 지금이야 정치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선시대 역시 실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었지만 성리학이 사회는 물론 국정 운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던 이 시대엔 성리학적인 가치가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명나라에 대해 의리상 그리고 명분상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조경과 정원, 김상원, 유계 등의 척화론자들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싸워야 한다거나 힘의 강약을 돌보지 말고 옳은 길에 가야 한다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진해란과 정유재란 7년간 받은 지원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의리나 명분 같은 성리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데요. 단지 사람들이 제조지으느라고 떠받들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1592년에 전쟁이 터지자 조성은의 5,000병력을 투입하며 은 2만량을 하사에 위로해줬고 이후 4만이 넘는 대군을 또 파병했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20만 대군을 파병했는데 많을 땐 조선에 11만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때도 있었죠. 특히나 전쟁 초기 평양성 전투의 승리는 분명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으며 인진해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25만에 달하는 명나라군의 창전은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벽제간 전투 패배 후 명군이 소극적으로 전투를 피하며 협상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전국 각지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끼친 민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고려대상으로 불린 양호처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휘하 장졸들을 엄히 단속해 피해를 끼치지 않은 장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죠.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조선 내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만력제와 명나라 지휘부는 최대한 조선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지만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대규모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조선의 상황에선 명나라가 돈을 주고 거래를 하려 해도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명군의 창전은 흔히 이슬신의 해전, 그리고 의병활동과 더불어 임진왜란 극복 3대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선조부터 시작해 집권층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명군의 참전말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무능과 떨어진 권위, 그리고 흔들리는 사회 질서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는데요. 전쟁 극복을 오로지 명군 참전덕으로 돌리며 자신은 그 참전을 이끈 구국의 군주로 포장을 했고 의주까지의 피난은 그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군 참전의 다른 극복 요소들은 평가절하하며 자신을 보필한 사람들을 호송공신이라 명명해 대우하게 되었죠.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천병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사는 천병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요행이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으로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대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병이 출동한 연유를 논하자면 모두가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어려운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중국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외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군사적인 도움 외에도 막대한 식량 지원 역시 단행했는데요. 조선의 백성들이 수확을 못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만력제는 재정을 털어서 곡창지대인 산둥성의 쌀 100만 석을 매입해 보내주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6,600억에 해당하는 9만 톤 분량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경제와 민생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무리한 지원이었던 셈이죠. 난중정록에는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과 식량 지원에 감동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외적의 변란 때문에 때맞춰 수확을 못하였고 겨울이 깊어서 외적이 물러간 다음에야 비로소 추수를 했는데 지금 파종기에 미처 무한폭이었으니 사람이 모두 절망하였다. 벼의 종잣값이 백미와 같았다. 민간이 공하고 곤란하여 기아가 날로 심했다. 분탕은 너무 심하여 황폐한 땅이 철린 데다 더욱 길가의 곡식은 전부 외적이 거두어가니 인민이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과 같은 하늘을 힘입어 산둥성의 소미, 대겸만석을 우리나라에 웅송하여 각처에 나누어 구제하게 되니 전라의 고금도, 전주, 남원 같은 데는 각 역참해온 쌀이 수천 녀석이라 굶주린 백성이 많이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였다. 이 당시 고래천자 만력제가 지원해준 쌀 100만 석은 100만 양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는데 이는 명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서 언급했던 정유재란 때 투입된 20만 대군의 전비와 임진왜란 때 사용된 전비를 합치면 대략 780만 양에 달했는데 이 돈은 당시 명나라의 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했죠.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조선의 전쟁 복구 비용 200만 양을 원조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이 돈은 명나라의 반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조에게 하사한 미로금 2만 양 말고도 광해군 집권 이후 벌어진 사르우 전투 때 죽거나 다친 조선군을 위로하기 위해 또 위로금 1만 양을 하사해 주었죠. 이렇듯 임진왜란 이후에도 계속됐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력제의 조선 사랑을 금액으로 다 합치면 대략 1100만 양 수준이었고 이는 명나라의 3년치 국가 예산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의 액수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국고에 돈이 부족할 땐 황제의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탕금을 털어줬는데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밀란과 반란에도 절대 내탕금을 쓰지 못하겠던 만력제가 임진왜란 땐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중한 내탕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도저히 싸울 상황이 아니었던 조선은 비장한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늘뿐이라고 결심하며 전쟁을 감수했죠. 그리고 이런 절박한 마음은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인조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조선의 입장이었고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의 청나라 역시 조선이 이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을 대단하게 여기진 않아서 조선은 아녀자의 나라라거나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냐며 조롱과 의아함을 동시에 가졌는데요. 이런 인식은 남한갑의 병자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데 전쟁 발발 직전 청나라의 최후 통첩에는 약해 빠진 주제에 입만 사른 것 같은 조선의 행태를 조롱하는 홍타이즈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싸우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다 유학자들인데 그런 놈들이 우리 철기병을 만나면 붓을 휘둘러서 물러가게 할 수 있냐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남한 산성에 직접 온 이후 조롱마스터 홍타이즈는 다시 한번 조선을 조롱하는 국서를 보냈는데 핵심은 네가 부모라고 부르는 명나라가 어디 한번 구해주러 오는지 지켜보겠다.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조선의 만백성이 인조 너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 원망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청나라는 조선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이유를 최대한 머리를 짜내 또 고민했고 유력한 이유 하나와 3가지 믿는 구석을 잠정결론 내린 채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선에겐 불행하게도 청나라는 조선의 상황과 방어 전략, 그리고 도로 상태와 같은 지형지물과 비상시 피난처 등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해난 이후 살아남은 잔당들이 청나라에 기순하며
조선 내부의 상황과 정보를 상세히 알려줬고 정묘호란을 통해 직접 조선의 대비 태세와 비상시 피난처를 확인한 덕분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의 세 가지 믿는 구석 중 첫째인 험준한 산성에서의 공방전은 아예 패싱해버렸고, 둘째인 강화도로 피신하는 것 역시 선발대를 급파에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명나라의 지원군 파병인데, 이는 수도와 국경 주변에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 명나라가 파병할 틈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물론 전쟁 발발 5개월 전 명나라 북부에 대한 대대적인 약탈과 공격을 통해 명의 힘을 어느 정도 빼놓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이런 대조선 맞춤 전략이 가능했던 건 대외비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국가 기밀이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선이 청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요.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홍타이지는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전략을 비롯한 전쟁을 막기 위한 조건과 데드라인, 침공 시기, 신무기 소개 등 필요 이상의 정보를 조선에게 떠먹여줘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때문에 조선과 청은 서로의 패를 대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은 강물이 얼면 청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며 한양으로 공격해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임진강 북쪽으로는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궁여지책을 선택하게 되었죠. 이는 조선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전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수뇌부가 강화도로 피난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청나라의 선봉부대가 신속히 진군해 강화도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건 조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아무튼 조선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전쟁을 결심한 게 아니라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와 싸우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거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자 옳은 일이라 인식하고 있었죠. 자식된 입장에서, 그리고 신하된 입장에서, 그리고 망할 뻔한 나라를 도와준 은혜와 아직 명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청나라에 섣불리 붙었다가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더더욱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중론이자 대세였고 조정 안팎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여론이었지만 당연히 이런 주장은 그다지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말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외교적, 국제정세상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궁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 당시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명나라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었다 말하며 축소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명군 참전과 물자 지원은 기존의 군신 관계였던 양국의 사이를 부자 관계로 재정립시킬 만큼 엄청난 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나라가 단순한 호의로 조선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조선에서 하자는 전략적 선택이었죠. 그럼에도 당시의 명나라 상황상 무리한 참전이었고 멸망을 앞당겼다는 판단은 조선과 명, 청나라, 삼국에서 공유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의리타령이겠지만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겐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명분이자 지켜야만 하는 도리였던 것은 분명한데요. 때문에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가 왜 그렇게 명나라를 버리지 못했냐고 묻는다면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명나라를 배반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새끼냐고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새끼야?